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네. 자, 2부에서는 뭐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 등을 우리가 이렇게 탐구해 보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최근 그 참 뭐 언론 보도를 보면서 딱 황당해하시고 좀 열받으신 분 많으실 텐데요.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거의 100세가 지금 100세가 되셨죠. 이제 100세가 되신 이제 백선영 장군님을 한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뭐 동작동 국립현지 그 현충원에 좀 묻히기 어려우실 거다. 만약에 모시게 되더라도 이제 뭐 친일 경력 등으로 좀 묘가 파헤쳐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이제 각계에서 지금 발끈하게 됐는데 일단 참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또 백선현 장군님이란 분이 왜 뭐 요즘 그 다시 이제 공개된 사진 등을 통해서 뭐 미군 장군들이 뭐 무릎을 꿇고 뭐 아주 뭐 경의를 표하고 같이 사진 찍는 걸 영광스러워하고 할 정도로 왜 그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또 이 분의 친일 어떤 뭐 논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이 뭐 대처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과거에 특히 이명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해서 지금 이제 이 논란을 이제 정말 그 나라를 구한 전쟁용을 개떡같이 취급하는 이 추세 이것이 언제부터 좀 본격화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백승엽이라는 그 전술적인 6.25 그 이후에 또 빨치산 토벌 영웅을 이제 그 사람의 일제 이제 식민지 하에서의 이 간동군 이제 이 특설대 뭐 이런 이 간도 특설대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흠집을 내어서 이제 그때 경력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이 영웅처럼 대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폄하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이 그 집안에 이제 자산 축적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금 말을 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걸고 넘어지고 있는 배경의 하나의 일인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6.25 전쟁 때 거의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 업적에서 한국군은 거의 질이 멸렬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군을 편성을 해서 너네 부대에 옆에 붙여준다고 해도 다 거절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어쨌든 그 분명한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가전 좌파 진영의 공격 속에서도 자기 변명을 하거나 미화하거나 둘러대질 않더라고요. 과거의 경력에서요. 그 부분은 또 이 지금 상당히 이 다른 이런 논란에 휩싸인 사람과는 다르다 하는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선현 장군은 이제 1920년 이제 11월 23일에 평안도에서 출생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막 1926년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렵게 이제 가정생활 하셔서 이제 박정희 장군하고 이런 부분,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런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이제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이제 머리가 좋았던 이제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이제 사범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939년 3월에 이제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제 잠시 이제 교사계 종사를 하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보다 먼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만주 군관학교라고 불릴 때였고 이제 그 박선엽 장군은 이제 만주 봉천 군관학교라고 이름이 있을 때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봉천이 지금의 센양, 심양이라고 지금 하고 옛날에 봉천이라고 불렀죠. 봉천이라 불러서 이제 그 당시 만주국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세웠던 괴뢰국이 만주국이 수도가 이제 거기 이제 예전 봉천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하시게 되고 이제 장교 인관 되시는데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이론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잘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일본만 하더라도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사실 군 장교라 그러면은 이제 귀족 계층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쟁이 격화되는 이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하게 되고 특히 이제 군국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군인의 신분이 상승하게 되면서 또 이제 하급 장교의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예전처럼 이제 뭐 혈통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장교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가 좋은 이제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도 이제 장교를 키우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보면 당시에 44년이 오기 전까지는 한국의 당시 젊은이로는 유일하게 신분 상승을 하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군대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장교로.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장교든 하사관이든 병이든 일본 말을 알아야 예. 군대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대 가는데도 일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안 넣어주고 네. 또 많은 한국 사람을 군대에 넣어주고 나면 저거는 저가 전쟁의 초반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기고 난 뒤에 이 농공 행상이나 또 여러 가지 사후 대우에서 좀 골치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이 4명이 지원하면 1명 정도만 받아줬대. 그러다 44년에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리니까 예. 이제 문차별 예. 징병에 돌입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갔던 때는 그런 전 한참 이전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참 이 경쟁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이제 당연히 일본 이제 당시 일제 시대 때 가장 이제 최고의 군사 학교가 이제 당연히 일본 육군 사관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조선인들도 뭐 1920년대까지는 물론 한때 좀 한일 합병 이후 직후에는 좀 반짝 많이 좀 늘어났을 때가 있었지만 1920년대 같은 경우는 뭐 한 기수에 1명, 2명 뭐 없는 기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가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만주 침략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장교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일본에 이제 육사 입학하는 조선인도 대폭 증가해서 1940년대 들어오면 막 기수별 한 3-4명 이상 되고 특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일본 육사에 이제 만주 군관학교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육사에 편입하게 됐을 때쯤에 한 8-9명쯤 되는 이제 대폭적인 이제 수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건 만주국이라는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마지막 항제 영화 예. 레오나르도 그 베르톨루치 예. 거기에 푸이가 예. 만주국으로 결국은 일본이 예. 괴뢰 국가를 만들어서 네. 일본이 만주국에만 괴뢰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하이에도 그렇습니다. 괴뢰국을 만들었잖아요. 남경 국민정부인가 해가지고 왕무시 네. 잘생긴 사람 네. 그게 이제 새끼 네. 그 만주국 네, 맞습니다. 상하이 정부의 네. 그또 첩보 조직이 네, 새끼의 네, 그 네. 양조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곳곳에 지금 괴뢰 이 국가를 만들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만주국이라는 거는 관동군하고 이제 연결돼서 봐야 네, 되는데 네. 일본의 역사를 2차 대전사라고 책이 이만큼 두껍게 있어요. 쓰는 사람이 썼는데 네. 제가 그거 언제 다 볼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보고 있으면 관동군이 거의 일본 내부에서는 언제든지 쿠데타를 해서 일본 본토의 말을 안 듣는 네, 네.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노구교 사건이라든지 유명한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본 정부에 의지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꾸 사고를 치고 네.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 내부의 기수관 정서에는 일본이 식량도 이제 연료도 없기 때문에 한국 조선을 통해서 만주 벌판으로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 광대한 만주 벌판을 식민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들이 지금 20년대에 일본이 거의 기아 상태의 대공황 네, 네. 처음에 20년대 30년대 초반에 네.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생각하는 새로운 일본을 세워야 된다라는 청년 장교들이 관동군에 굉장히 많이 가가. 그렇습니다. 관동군은 거의 따로 움직여. 일본의 이 대본령이라는 이 합참하고는 거의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으로의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고 이제 인력 부족에 시달린 일제가 이제 결국 조선인을 마치 이제 몽고 제국 시절에 이제 생목인이라 그래서 이제 제2 시민처럼 해서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뭐 배운 거 집안에 큰 배경이 없고 돈이 없는 저 당시에 조선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제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 장교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신분 상승의 기회로 봤던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백선엽 장군 회고록에도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봉천 군관학교 졸업 후에 이제 다른 여기서 장교 생활을 하시다가 1943년 2월경부터 종전까지 주로 만주 관도 특설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언론에서도 접하셨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출판된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뭐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 뭐 만주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기술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그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좀 다른 뭐 자료나 책을 좀 봤을 때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받기 이전이니까 1940년 43년 2월 경에는 이미 이제 일본이 대대적으로 이미 다 토벌을 이제 감행을 해서 만주 내에 특히 조선 독립군 세력이라는 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고 이 시기에 김일성도 이제 이른바 항일 영군인가에서 이제 활동을 뭐 얼마나 했는지 그건 논란이 많지만 하다가 결국 벌써 이제 이 시점에는 소련으로 이미 도피를 해서 이제 소련 정보 장교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주로 이제 어떤 전투를 했던 것은 이제 이미 조선 독립군 세력은 다 이제 축출된 상황에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팔러군과 이제 전투를 했었던 것이고 팔러군은 철저하게 모택동에 모택동에 만주 기반 군대죠.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해드린 부분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그 조선 그 일제 시대 때 조선 사회주의자들이 참 더 비참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민족주의 세력한테는 상해 임시정부라도 있었지만 그 1925년에 코민테른에서 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내분이 심하고 이게 공산당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공산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했고 이제 모든 이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소련의 그 소련 공산당으로 편입되던지 중국 공산당으로 이렇게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미 그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선 공산당 그 사회주의자들은 다 대부분 다 그 모택동 휘하의 중공 공산당 팔로군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단체의 의미에서 백선엽 장군이 조선 독립군 세력과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자신이 뭐 탄압하거나 싸울 상황 자체가 아예 아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당시 그 만주국이라는 곳이 이제 일본이 괴뢰 정부를 세우긴 했지만 워낙 이제 전쟁이라던가 워낙 또 만주한 지역 특성 자체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무장 집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립군이고 어떻게 보면 빨치산인 상황인 것이 이게 명확하게 딱 구분이 돼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런 무장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생존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양민들을 그걸 뭐 좋게 말하면 그걸 이제 헌상을 받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탈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민생의 피폐가 극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주 민중을 위해서 어떤 정리가 필요했다는 이제 그 청년 백선엽 장교의 판단이 아주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종전을 맞게 돼서 이제 중위 신분으로 이제 그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한 후에 평양에서 이제 1945년 12월까지 이제 고당 조만희 선생의 이제 비서를 맡게. 그리고 이제 만주 이야기 잠깐만 하면 돼요. 아마 임 변호사님은 그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그 웨스턴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국 서부거. 그게 이제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에 만주 웨스턴이라고요.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할까 마적당과 총싸움하고 뭐 이제 팔로군이나 일본군하고 또 싸우는 만주를 소재로 한 활극 장르가 한국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저기 김지훈 감독이 만든 놈놈놈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 그 만주 웨스턴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그 있던 일종의 뭐 도적대들끼리 이제 그 놈놈놈 영화에 보면 서로 대결하는 장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만주에는 이게 정부적 정체성이 흐리고 뭐 마적단이라고 부르는 도둑놈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당 지향하는 마적단 뭐 또 중국의 공산당 팔로군 등이 막 뒤섞여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98년인가 99년에 이제 이제 중국에 저도 백두산 이제 구경하던 패키지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가이드 그때도 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나 이게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긴 하는데 농사를 지어놔서 내가 수확을 내가 한다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마 만주가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어떤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무슨 뭐 일본군 그러니까 만주군의 어떤 뭐 특설대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뭐 독립군을 죽이고 뭐 고문하고 그랬다 그거는 좀 너무나 좀 그 논리 비약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히 이제 장교나 이런 사람들의 활동들이 막
그걸 또 은폐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조만시 선생의 비서로 활동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백선엽 장군이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악명 높은 친일파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거를 좀 반증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덧붙이면은 백범일지를 이제 그 뭐 편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글을 이제 다듬은 분이 이제 춘원 이광수였는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해방 후에 귀국을 하셔서 자신의 자서전을 이제 만드는데 친일 뭐 활동으로 논란이 있었던 이광수 선생을 자기 어떤 그 책의 어떤 편집이나 이런 것들 맡겼다는 것은 김구 선생도 어떤 친일파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45년 당연히 이제 아신 바와 같이 45년 12월 되면 이제 사실상 뭐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수립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이제 공산화에 이제 반대해서 이제 백선엽 장군은 월남을 해서 이제 당시에 군사영양학교라고 해서 이제 미 군정이 이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장교들을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이제 군사영양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1기로 입학을 해서 이제 국방경비대 중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해방 그 건국 후에는 이제 그 육군 정보국장에 재임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군내 공산 세력을 척결을 이제 주도하게 되고 이제 당시에 이제 군내의 남노당 조직 총책이 누구였냐 하면 이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사형이 선고되니까 그때 군의 정보국장으로 있었다고 예, 그렇죠. 거기서 그때 이제 그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감형 및 사면을 추진하게 돼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개성 지역 이제 관할 이제 1사단장으로 이제 6.25를 맡게 되고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후퇴를 거듭하게 되다가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당연히 뭐 무분별한 후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백선엽 장군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미군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방어선을 이제 방어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이제 막으시고 이후에 이제 북진상에서 이제 평양 탈환 작전의 선봉 또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격전을 이제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백선엽 장군이 워낙 뭐 군인으로서 훌륭하기도 하지만 이제 수장님께서 잠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당시 이제 한국군 장성들 중에 유일하게 어떤 사단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실 유일한 장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 당시에 이제 초대 참모총장이 이제 이용준 이제 참모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일본 육군 대령으로 당시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위급 장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찬 이후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하시게 되는 이종찬 장군들이 이제 종전 당시에 소령의 계급이어서 이제 육군 대학 이제 입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전쟁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이제 귀국하게 되시고 그래서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국방경비대 국군을 구성하는 그 장교들 절대 다수가 정규 군사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뭐 부사관 출신들이라도 다행일 정도로 대부분 막 일반 뭐 예를 들어 장도영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의용병 일반 사병 출신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장성까지 되시는 거고 다만 이제 독립군 뭐 광복군 출신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투 경험이나 이런 건 많지만 또 이분들은 대신에 주로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게릴라전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광복군 출신들이 한번 보세요. 정상리나 뭐 홍범도 장군의 전투나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의병들이 많이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만주로 넘어간 거는 10년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대에 들어오면 그냥 상하이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입으로 하는 독립운동으로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사실 뭡니까 의열달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개별적 테러 활동에 치중했지 이게 막 뭐 독립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름으로 활동한 거는 거의 씨가 말랐고 또 구소련이 이 연해주 일대로 그렇습니다. 하던 그 대부분의 독립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체시키고 죽이고. 중앙아시아로 끌고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만주나 이런 데서 무장으로 항쟁하던 독립군은 거의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가 2차 대전에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독립군 뭐 광복지대인가 해서 이제 한국 진공 훈련을 한다든 뭐 중대 정도의 병력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독립군 출신들 중에
군에 들어가서 군을 지휘하는 현대적 의미의 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 군 출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북한하고 맞서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군에 들어가서 군을 그래도 그 정도라도 구축해 준 게 고마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뭐 박정희 장군부터 해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과거 교육이 뭐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굉장히 좀 정제된 그 아주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력들이 우수했던 거는 뭐 그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6.25 전쟁 비화 같은 거 좀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격전이 벌어지면 뭐 장군 장교들부터 도주 사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 이제 한국군의 그 사실 대응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소장님 그 앞서 말씀에 그 맥락이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연합 전력 구성하게 되면 뭐 미군이 주공을 담당하고 이제 한국군이 어떤 이제 보조로서 이제 주공을 담당한다거나 내지는 방어선도 이제 여기가 미군이 주로 담당하고 이제 그 측면을 이제 한국군이 이제 방어하는 경우가 그런 식으로 작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 공격만 있으면 한국군은 막 그냥 산사태 나듯이 그냥 막 군대가 막 무너지니까 미군의 그 측면이 이것이 다 뚫려서 이로 인한 미군 피해가 어마어마했던 것이 사실 숨겨진 사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군한테는 좋은 무기나 네.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된다. 안 된다. 저런 군대가 다 있나?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투 경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아시면 1951년 5월에 이제 현리 전투에서 이제 중공군의 이제 그 공세에 이제 밀려가지고 당시 이제 국군 3군단이 완전히 와해되는데 이제 그 군단장이었던 유재훈 장군이 이 양반이 일본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붕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녹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3군단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해체가 되고. 미군이 도대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군 사령관들이 막 유재훈 군단장을 질책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고 이후에 백선엽 장군이 이제 그 후방으로 가져서 이제 지리산에서 그 나중에 전제 6.25 전쟁 말기에는 이제 그 지리산에서 이제 그 게릴라 토벌전을 하시는데 그때 이 군단을 창설하기 전까지 미군은 한국군 군단 편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 화가 대단히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맡고 있는 특히 1사단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어떤 뭐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지역의 방어.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군과의 그 파주에서의 그 전투에서도 그나마 이제 백선엽 장군이 이제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옆에 바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나름 그래도 방어전을 이제 잘 형성해서 전체 서부 전선이 이제 붕괴하는 거를 이제 막게 되는 일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미군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군 장성들 중에 백선엽 장군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 그렇게 해도 관일 정도로 그러니까 6.25에서 공이 협격하셨던 분입니다. 또 특히 영화 조금 됐대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분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셨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5.16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시면서 사실상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물론 뭐 고생을 하진 않으셨지만은 비교적 그래도 조용히 이제 말년을 보내시다가 특히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 좌파 정권이 이 친일 경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더욱 웃긴 거는 이제 물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 시절인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는 이 백선엽 장군님을 친일 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뭐 당시에 그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또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4월경에는 그 이제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그 사설을 써서 유명하셨던 장지현 선생의 이후 행적의 친일 경력을 문제로 해서 장지현 선생의 서운도 취소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다른 뭐 노무현이나 이럴 때가 아니라 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맥락으로 와서 이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100세가 되신 이제 이 장군님이 돌아가셔서 그래도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뭐 정말 난 서울의 현충원에 묻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좀 생각해 보면 결국 당시에 당신께서 이끌었던 부하들 그래서 전사하거나 이후에 사망했던 그런 부하들이 다 지금 동작동에 지금 계시는데 그럼 당연히 자기 부하들과 최명신 장군처럼
그 당시에 나와 함께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하들하고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뭐 친해 경력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도 안타깝지만 근데 그 맥락은 벌써 이명박 때 그 근본 없는 자들이 이런 백선엽 장군을 친일행위 명단에 등재시키는 그런 만행들도 그 당시에 벌써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백선엽 장군의 이런 오락가락에 대한 국가의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지금 대한민국 어떤 정책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과 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찰도 일제시대 때 하던 사람, 네. 판사도 검사도 일제시대 법조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시조선이 망하고 지식인이나 기능인이라거나 한마디로 관료라는 게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상하이 가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총 들고 싸웠고 나중에는 입으로서 독립운동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 국가를 운영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그렇습니다. 역할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일제하에서 크게 친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은 한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뭐 현장에 이슬로 보냈다라든지 뭐 악질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뭐 고문해서 죽였다든가 이런 사람 내지는 일제의 고위층에 가서 뭐 일본 정부가 계속 그냥 이 대동아 공영권 뭐 식민지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막 도왔다라는 이런 사람 외에 당시에 조선에 있던 그냥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일제가 세계를 침략해가고 뭐 온갖 일본의 그런 어떤 무기나 뭐 기술을 봤을 때 이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고 절망을 해서 일제하에서 자기 성공을 추구한 사람을 그걸 지금 기준으로 민족 의식을 들이대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한테 저항을 요구하는 것이 옳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친일 논란에서는 사실 아무도 사실 자유롭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당대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광수 선생의 이런 그런 행위들도 그러니까 물론 비판도 하고 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용인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세월이 한참이 지나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이제 제대로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잣대로 해서 역사를 완전히 농단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좌파 세력이 왜 친일하고 싸웠는가 하면 좌파들은 소련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소련 혁명처럼 우리도 한국에서 좌파 혁명을 해서 한국을 소련과 같은 좌파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념적 의식이 주입돼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너무 보수주의가 있었어요. 보수가 없었지요. 제국주의 시대에. 네. 제국주의가 끝나고 보수지. 그러니까 그때 좌파들이 주로 사회주의 혁명을 깼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혁명을 깼기 때문에 좌파들은 일제와 싸웠고 우파들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훈장처럼 해서 문정권이 과거사 재구성이니 뭐 과거에 뭐 임시정부 이야기하는 근건데요.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그 당시에 좌파가 지금의 문재인 패거리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저거가 주장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진짜 순수한 이 저기 남노당이나 뭐 이런 좌파 반일 운동을 한 사람을 다 부활시켜서 그 사람을 신조 받들듯이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막연하게 또 김구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그 김일성이 속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고. 당연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그럼 못하지. 왜냐면 그 전부 김정은이 김일성 일가가 날려서 다 죽이는 사람들인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련군에 의해서 괴뢰가 돼가 낙하산으로 와서 자생적으로 하던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다 청산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띄우지도 못하네. 그래서 정말로 막연하게 정말 독립의 영웅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장개석이가 60억인가 줬대요. 한국에 임시정부에. 그 돈을 놓고 얼마나 싸움을 해줬겠는지. 그렇습니다.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 다 뭐 이제 그 조선 공산당에 이제 그 가지고도 싸운 이유도 이제 코민텔은 이런 데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그 돈을 누가 이제 차지할 거냐의 싸움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랑 뭐 이제 저도 그런 시절이 없진 않았지만 막연한 이제 민족적인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인물이라든가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확인해지고 있고,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친일파를 단죄한다면 제1바로 단죄되어야 할 중추원, 그러니까 일제 그 한일 합방에 적극적 협조해서 중추원 참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받은 자의 손자가 저번 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홍영표 의원이고, 이번에도 공천받아서 당선이 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 뭐 장관이라든가 더 좋은 자리를 갖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친일 청산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스스로 갖다 바친 나라 고종이 갖다 바쳤지요. 그렇습니다. 지 손에 피 안 묻히려다가 갖다 바치고 일본한테서 월급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월급. 엄청난 월급. 한국에 주는 돈의 한 5%를 고종이 챙겨갔대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예산에. 자,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 이후에 북한이 쳐내려 왔을 때 그때 목숨 걸고 싸운 전쟁 영웅을 이제 그 전의 일로 친일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이 나라. 나는 이 나라에 보수의 가치를 담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이명박이나 생각합니다. 박정희나 맞습니다. 김영삼이나. 네. 그러니까 이런 판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딱 정리해서 이 선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과 과에서의 공의 우선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개중에 악질적인 친일이 출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했다고 정리하자. 그렇지만 대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을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이제 좌파들 입막아 놓고 이제 그 4대강이나 해가지고서 뭐 어떤 딴짓거리를 했던 그 정치 세력이 이제 또 보수 세력을 또 이 간첩질로 장악을 해가지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또 좌파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치한테 해방되고 난 이후에 10,000명을 총살시키고 13만 명인가를 깜빵에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프랑스는 왜 그렇게 했느냐? 프랑스는 솔직히 싸웠잖아요. 수십만 명이 영국으로 가서 망명을 가서 그렇습니다. 싸우고, 그럼 수십만 명이 또 프랑스 안에서 레지스탕스로 총을 들고 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망명을 간 사람도 총 들고 별로 싸운 경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안에 살았던 사람도 뭐 크게 투쟁하거나 무슨 친일을 크게 할 일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청산이 잘 안 된 게 아니라 청산을 하자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청산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처럼 그런 논리를 갖다 대서 친일 청산을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에 그때 남한에서 열심히 살아는 사람들, 또 일본 만주에 살다가 관동군하고 섞여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피난민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친일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처럼 했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한 500만 명을 한 1,000만 명 정도를 그냥 싹 죽여가지고 그거는 그런 걸 하자는 거라면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가 잘 판단해줘서. 자, 친일 마녀 사냥의 이유는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는 윤미향이 사건의 물타기.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